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어제의 아픔을 딛고 7% 가까이 급등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등 공시는 단연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오르며 분위기가 하루 만에 급 반전된 겁니다. 반도체를 향한 시장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1분기에도 메모리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디램 가격 급등세가 낸드 플래시 가격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지만 낸드 공장 증설에는 보수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이유인 건지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낸드 가격이 디램만큼 현재 뛰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디램 못지않게 낸드 가격 상승세도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범용 디램 가격은 지난 한 해 8배가량 폭등을 했고 같은 기간 낸드 역시 4배나 뛰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급증으로 이 HBM으로 대표되는 디램과 함께 이 ESSD인 낸드 플래시 수요도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고용량 ESSD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올해 1분기 낸드 가격은 전분기 대비해서 40%나 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낸드 실적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지난해 낸드 매출이 38조 원, 영업이익이 4조 원이었는데 올해는 매출 81조 원, 영업이익은 8배가량 오른 31조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SK하이닉스도 낸드 매출 20조 원, 영업이익 2조 원에서 매출은 2배 늘어난 42조 원, 영업이익은 16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두 회사는 지난주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낸드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두 회사 모두 낸드 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태도였는데 공장을 빠르게 확장하는 HBM과는 달리 낸드는 좀 기술력을 고도화해서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낸드 실적이 이렇게 크게 뛰는 상황에서 디램 증설은 공격적으로 하는데 낸드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이건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증설 없이도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디램보다는 낸드가 좀 변동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디램 시장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한 80%를 점유하면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시장을 사실상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낸드에서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1, 2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두 회사의 점유율이 이제 합친 점유율이 한 50% 수준이고 3위권에 있는 회사들이 최근 공격적인 증설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싱가포르에 10년간 우리 돈 35조 원을 들여서 공장을 신설하고 점유율 3위인 키옥시아도 일본의 이 기타카미 신공장 가동과 함께 추가 증설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장들이 2028년에 완공이 돼서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면 2028년 이후에는 낸드 시장에서 공급 과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램에 비해서 경쟁사가 많아서 공급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경쟁사들이 공장을 늘리더라도 삼성과 하이닉스는 지금 생산 능력과 기술력에서 좀 압도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숨어 있습니다. 한 달 기준, 월 웨이퍼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생산 능력이 3배 정도 크고요. 또 낸드는 이 웨이퍼 투입량 말고도 얼마나 많이 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하이닉스는 세계 최고인 321단 3D 낸드 양산이 가능합니다. 삼성도 290단까지 쌓을 수 있어서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아, 샌디스크의 어떤 기술력에서 좀 앞서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굳이 공장을 늘린다기보다는 기술력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2023년까지만 해도 중국 업체 저가 공세에 두 회사 모두 낸드 플래시에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중국 업체의 변수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낸드에서 10조 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낸드 수요도 감소했고 또 중국의 양쯔 메모리 YMTC의 저가 공세에 가격도 폭락을 했는데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낸드에서만 10조 3천억 원, 또 SK하이닉스가 8조 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디램에서는 지금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HBM을 개발은 하고 있지만 기술력이 우리 회사에 비해서 한 4, 5년 정도 뒤져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낸드에서는 이 양쯔 메모리의 기술 경쟁력과 또 점유율이 3위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중국의 저가 공세가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 시장이 좀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3위 그룹과 또 양쯔 매물까지 모두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삼성과 SK는 이 2023년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시장 상황을 최대한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반도체 가격 폭등 여파로 삼성전자의 신형 노트북 기본 모델이 300만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가성비 제품을 찾으면서 구형 노트북의 가격까지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학기를 앞둔 대목이지만 서울 용산 전자상가엔 정적만 감돌고 있습니다. 드문드문 찾아온 손님들도 문의만 할 뿐 바로 발걸음 돌립니다. 올해 들어 PC 부품을 비롯한 전자기기 가격이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DDR5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전에는 한 10만 원 초반으로 이렇게 가정이 되어 있다면 한 3배 이상은 올라서 이제 지금 너무 올라서 시장 상태가 이렇게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반도체 기업들이 AI용 메모리 생산에 집중하면서 PC용 D램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치솟으면서 노트북과 PC 등 전자기기의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큰 폭의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지갑도 쉽게 열리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의 신형 노트북은 최저가 모델 기준으로 전작보다 1.5배 수준으로 비싸졌습니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기본 모델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가격 부담이 커지자 성능을 포기하더라도 구형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 AI 기능, 노트북에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것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가격의 부담이 제일 많이 되니까 가격이 고려사항이 제일 큰 사항이 되는 거겠죠. 대표적인 PC 구매 플랫폼에 들어가 보니 주요 브랜드의 구형 노트북 가격이 최근 들어 오르고 있습니다. 보통 유통사들이 수요에 맞춰 가격을 조정하는데 구형 노트북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더 비싼 가격에 내놓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년 전 출시한 삼성전자와 LG전자 노트북의 평균 구매가는 2달 새 10% 넘게 올랐습니다. PC D램 공급 자체가 지금 현재 공급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트북 쪽으로 많이 지금 수요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단계적으로 이런 제품의 가격 향상이 좀 풍선처럼 번져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기기 가격의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능과 가격 사이에서 소비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인철입니다. 피지컬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로봇이 산업 현장 곳곳에 투입되고 있죠. 이제는 자동차 생산은 물론 원자력 발전소 같은 고위험 현장에도 로봇이 활용될 전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에 AI 로봇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AI 로봇 운영 체계라고 하면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그냥 로봇을 현장에 투입하면 끝나는 게 아닌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취재한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에 원전 로봇 반출입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반출입은 출입 범위와 또 방사선 오염 관리 및 회수 방식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로봇은 계획 예방 정비, 즉 OH 기간에 한정된 임시 장비로 쓰이고 있거든요. OH는 설비가 일부 멈춘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집니다. 말 그대로 정비나 점검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따라서 원전 로봇을 임시 장비로 투입하는데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전 운영에 상실 활용하는 것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원전이 가동 중일 때는 설비 운전이나 작업 절차가 초 단위로 촘촘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로봇의 이동이나 작업이 다른 설비나 인력과 충돌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상태에서 로봇이 고장나거나 또 경로를 이탈하면 원전 운영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로봇을 하나의 운영 요소로 관리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하려는 겁니다. 또 기존에는 발전소 점검에 주로 투입을 했다면 이제는 방사선 관리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 원전 운영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경제성과 안전성을 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원전의 밀폐구역이나 고방사선 지역 또 고온 고압 계통 구간은 인력 투입에 제약이 큽니다. 특히나 밀폐구역의 경우 방호복 착용이 필수적이고요. 작업자 1인당 연간 피폭 한도가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이런 구조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운영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기도 한데요. 작업 주기가 길어지거나 단순 반복 작업에도 고숙련 인력이 투입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곧 인건비 증가와 또 작업 지연으로도 연결됩니다. 원전 로봇이 투입되면 운영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안정성도 확보되겠죠. 작업자의 피폭 위험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원전 로봇이 시범 투입되고 있는 원전은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적용된 곳들이거든요. APR1400은 표준형 노형이기 때문에 동일한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원전 로봇이 실전 배치된다면 APR1400이 적용된 원전 중심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울 1, 2호기 또 신한울 1, 2호기가 대표적입니다. 한수원은 추가로 현장 중심 AI 로봇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사람이 하기 어려운 작업을 대체할 것이라며 민간 로봇 플랫폼의 원전 특화 기능을 결합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운영 비용도 비용인데다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꾀하고 있는 한국형 원전 수출, 여기에서도 원전 로봇이 경쟁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차세대 원전 시장의 핵심이라고 하면 소형 모듈 원자료, SMR인데요. 대형 원전보다 출력을 낮춘 모듈입니다. 건설 기간이나 비용도 단축할 수 있는 모델인데요. 1000메가와트급 이상인 경우를 대형 원전으로, 300메가와트급 이하를 SMR로 분류합니다. SMR은 대형 원전의 경납 건물에 있는 장비를 하나의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만듭니다. 이후에 현장에 옮겨 조립하고 또 설치하는 방식인데요. 무인 또는 소인원 운전을 전제로 하는 만큼 AI 로봇과 자동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대형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수출은 설비 공급을 넘어서 운영이나 정비 또 해체까지 전 주기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원전 로봇이 차별화된 원전 패키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업계에서는 향후 원전 경쟁력이 출력이나 가격보다 얼마나 효율적이고 또 안전한 운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느냐에 갈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피지컬 AI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제는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단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양산 체계가 좀 필수적이겠고요. 또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갈등 역시 될 수 있습니다. 원전 로봇은 특히 환경별 커스터마이징이 필수적입니다.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로봇처럼 규모의 경제가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봇의 핵심 뼈대는 민간용 플랫폼을 활용하고요. 원전 전용 요소는 모듈로 붙이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개발비나 생산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갈등도 있습니다. 특히 원전은 숙련도가 크게 개입되는 산업입니다. 로봇이 판단부터 진단까지 맡으면 기존 노동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로봇 오작동 등 사고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수출에 있어서 원전 발주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한수원은 원전 운영에 있어서 로봇이 인간을 전면 대체하지 않고요. 위험도가 높은 구간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였습니다. 오천 피해 찬스다. 꿈의 숫자가 현실이 되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는 긍정적이지만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B2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과열에 따른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조예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사 객장. 상담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직원들은 좀처럼 자리 비우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정신을 못 먹고 일을 할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코스닥이 하락이다 보니까 코스닥에 대한 문의도 많으시고요. 지난 4년간 20조 원 안팎에 머물렀던 국내 주식 거래 대금은 올해 1월 41조 원을, 예탁금도 사상 최초로 10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증시가 달아오르자 주식은 단골 대화 소재입니다. 지금 알바 월급 들어와서 그걸로 조금 더 할 생각이 있습니다. 증시가 너무 반도체 위주로 좀 올랐다고 보고 있어서 하이닉스 살 것 같아요. 직접 투자가 어려운 투자자들은 ETF로 분산 투자를 노립니다. 국내 주식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서 고객분들도 만족을 하실 만한 수준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문의도 많이 오시고. 하지만 역대급 불장에 우려감도 적지 않습니다. 빚내서 투자, 소위 빚투가 늘어나는 점은 부담입니다.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30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입니다. 나만 못 벌면 안 된다라는 조급함을 파고드는 검은 손길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인출을 해줘요. 3천만 원을 투자를 하면 주식 수량이 있죠. 한 10% 정도 줘요. 1억 가면은 50%, 3억 가면은 이제 100%. 분배율을 주기 때문에 돈을 투자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섣부른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실적이 계속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지속돼야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단기적, 투기적 투자 행태를 피하시고 또 분산 투자를 하셔서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시대. 지수보다 더 중요한 건 투자 속도와 방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일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혜별입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는 새로운 출발선이자 동시에 더 큰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 포상금액,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부당 이득에 비례하여 획기적으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5월 9일 계약분에 한해 지역별로 최장 6개월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보완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며 정부 정책을 믿은 사람이 손해를 봐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호선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정부가 종료 방침은 유지하되 여러 우려들을 보완할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만 체결하면 이후 3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칠 경우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지난해 10월 15일 새로 조정 지역에 묶인 곳들은 5월 9일 계약분에 한해 최장 6개월 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하는 경우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국무회의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한 뒤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보완책까지 함께 내놓은 걸 보니까 유예가 연장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대통령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더 이상은 없다고 못 박았죠? 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의 아마라는 표현을 두고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 이 보완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을 안 믿은 사람은 득을 보고 믿은 사람이 손해를 보면 공정하냐? 이건 비정상 사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책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욕구는 강렬해서 바늘구멍만 생겨도 댐이 무너진다며 정책 입안 과정은 치밀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어요.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그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이 대통령은 또 주가 상승과 집값 상승은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지만 집값이 오르면 사회 구조가 왜곡된다며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유 기자, 정부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 또한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일각에선 이들이 먼저 집을 팔 때에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대통령은 누구한테 시켜서 팔라고 하면 이 효과가 없다. 제발 팔지 말고 버텨주라고 해도 팔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제로 집을 팔라고 압박하는 것보다 집을 파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해소가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그런 제도나 권한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 장치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버티는 쪽이 손해가 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중은행에 자금을 맡기는 대신 받는 이자율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은행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개하게 만든 겁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지자체별로 이자율이 최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건설사회부 한창율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 먼저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이자율을 공개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 먼저 지자체 예산 규모를 보면요. 매년 3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예산들은 지자체가 계약한 은행들, 이제 지방정부 금고라고 하죠. 여기를 통해서 사용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담아두는 금고 이자율이 그동안 은행들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막대한 공공재정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거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공개하게 된 겁니다. 이 지방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역별로 이자율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났던데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SNS 올린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조 원의 1%만 해도 100억 원,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들 금고 이자 비교 내용을 링크했는데요. 243개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평균은 2.53%인데 17개 광역 지방정부 가운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4.57%,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2.15%로 2%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기초지방정부 경우는 이보다 더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일단 지방 금고 선정을 봐야 되는데 지방 금고 선정은 단순히 이자율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망도 중요하고 지방 은행들을 고려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농협은행이 지방 금고의 70%를 맡고 있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우선 금고 선정 기준은 정부가 마련한 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배점 기준을 각 지자체가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어서 행정을 책임지는 단체장이 관심을 안 가지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 주민들의 혈세인데 관심을 안 갖고 참여를 안 하니 지방정부가 책임감 없이 행정 처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꼬집은 겁니다. 네, 이렇게 공개가 되다 보니 은행들의 이자율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당장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지자체 금고들의 수가 상당히 많다고요? 네, 일단 찾아보니까 지방 금고 총 79곳이 올해 만료됩니다. 전체 지방 금고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여기 서울이나 인천 등 대규모 시금고의 입찰이 상반기부터 시작되는데 이 은행들의 수성과 탈환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장 서울과 인천에 연관된 은행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두 본사 차원에서 지방정부 금고 입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입찰에서 탈락하면 당장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받고 이 고객들과의 접점도 줄어들어 영업적인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각 시군구 청사에 있는 직원들의 재배치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 단위 비교표가 공개되면서
낮은 금리는 곧 경쟁력의 약점이 되기 때문에 향후 금고 입찰에서는 은행들이 금리 인상과 함께 이 출연금 확대,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한 등 동시에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한창율 기자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